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원 인문교양센터에서 주관하는 모빌리티 연속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학교 미디어 콘텐츠 융합학부 방희경입니다. 한국 영화의 글로벌 모빌리티를 둘러싼 쟁점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영화는 글로벌한 수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올드보이를 시점으로 해서 현재는 부산행, 악마를 보았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다양한 영화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영화가 처음부터 글로벌한 수준에서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니고요. 한국 영화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이어오면서 굉장히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내수용으로만 소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한국 영화가 방화라고 불렸는데요. 그 방화라고 하는 용어는 한국 영화는 이제 외화와 구분을 해서 방화라고 이제 불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한국 영화가 이제 흥행함에 따라서 국산 영화 혹은 한국 영화라는 말로 대체되면서 이제 방화라는 용어는 이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 영화가 언제부터 달라졌고 또 언제부터 이제 전 세계로 이동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국 영화의 글로벌 모빌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한국 영화의 글로벌 모빌리티를 둘러싼 그런 쟁점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가 언제부터 달라졌을까?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 영화가 달라진 계기에 영화법이 개정되었었던 점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영화 산업으로 대자본이 유입되었었던 일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시아의 경제 위기와 더불어서 한국 영화가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등장을 계기로 한국 영화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네 가지 지점들을 계기로 한국 영화의 글로벌한 이동, 글로벌한 모빌리티 혹은 영화 한류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영화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한국의 영화법은 1962년 박정희 군부 정권 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영화법 하에서 영화를 산업화시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스크린 쿼터제라고 해서 외국의 영화가 마음대로 한국 영화 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 막는 그런 법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스크린 쿼터제는 1960년대, 70년대 외국 영화 수입 권한이 이제 양질의 영화를 제작하거나 혹은 영화 수출 실적을 가진 영화인들에게만 영화를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1970년대에는 막 홍콩의 무술 영화를 모방한 일관성 없는 서사가 담긴 무술 액션 영화가 다수 만들어졌고, 이런 영화가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이 되었었습니다. 1962년도에 만들어졌던 영화법은 1973년도에 박정희 정권 하에서 한 번 더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영화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뀌었고 영화진흥위원회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하게는 1984년도에 영화법이 또 개정이 되는데요. 이때는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었고, 또 중요하게는 이 스크린 쿼터제가 한국에는 존재를 했었는데 외국 영화 수입 자유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 시장을 미국 영화 시장에 개방하는 일이 1984년도부터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스크린 쿼터제가 있었다면은 이제 1984년도 영화법 개정을 통해서 외국 영화가 자유롭게 수입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자기가 양질의 영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한국 영화를 해외에 수출하는 사람들만이 해외 영화를 수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해외 영화를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 영화법은 한 번 더 개정이 됩니다. 이때에는 해외 영화가 직접 배급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영화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헐리우드에서는 계속해서 한국 영화 시장 문을 두드렸고, 그래서 한국은 어떤 일반 제조업 분야의 그런 어떤 미국의 무역 압력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미국 영화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헐리우드 영화가 한국으로 이렇게 직접 배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 한국 영화 시장은 다 망할 것이다. 근데 그동안은 스크린 쿼터제를 통해서 한국 영화 시장이 보호되었다면, 이제는 스크린 쿼터제가 없어지고 이제 수입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해외 영화가 직접 배급이 허용되는 이런 시점에 와서는 이제 한국 영화가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의해서 다
그 잠식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은 그 스크린 커터제의 축소라든가 아니면 스크린 커터제 이 폐지하는 그런 국면을 맞아서 다양한 그 사회적인 주체, 그 영화 배우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주체들이 그 시위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그 제가 담아놓은 사진입니다. 그 한국 영화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보호주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한국에서 강했고, 이 과정에서 문화제국주의라는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가 포함해서 전 세계로 유통이 되면서 제국의 그런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래서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헐리우드 영화를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린 내용은 영화 산업의 변화, 그래서 대자본의 유입이라고 하는데요. 그 한국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62년도에 영화법이 등장을 하면서 영화법 하에서 한국 영화가 산업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는 이제 헐리우드와 비교를 하면 여전히 소규모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 시장이 굉장히 소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 특히 1993년 그 김영삼의 문민정부 시절을 계기로 이제 한국의 그 대자본이 영화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화산업이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문화산업은 어떤 뭐 독일의 그 아도르노나 호카이머가 제기했던 그런 문화산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문화산업은 이제 문화가 그 어떤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그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던 보고서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 한국의 대표 수출 주력 상품이었던 현대 자동차, 그 소나타 자동차 150만 대 수출에 상응하는 그런 흥행 수입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한국 정부는 문화산업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문화를 좀 다른 시각에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은 그 김영삼 정부는 영화 발전 기금을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에 주력하고 있었던 대기업에 문화산업에 투자하라고 독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삼성, 대우, LG, SK 등 대기업들이 영화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그 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대규모의 그런 자본들을 가지고선 영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는 이제 그래서 영화 제작의 그 문화도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감독 중심의 영화가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제작자 중심의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제작자 중심의 영화는 기획 영화 혹은 컨셉 무비라고 불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자가 한국에서 어떠한 장르가 그 가장 유행을 하는지 이 조사를 해서 그 장르에 맞는 감독들을 배치를 시키고 이제 그 투자를 끌어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한국 영화를 바꾸기 시작한 그 계기가 되는 것은 아시아의 경제 위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1997년부터 한국은 이제 경제 위기를 겪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론 한국에서만 이 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같이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시아의 경제 위기라고 부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IMF 경제 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 1997년서부터 이제 한국 사회를 강타한 그 어떤 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영화 산업에 뛰어들었던 일부 대기업들은 빠르게 철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우라든가 현대라는 그 기업은 그 영화 시장에 투자를 했지만 이제 빠르게 철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기업들은 오히려 사업 영역을 그 확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극장의 형태, 그 전까지는 그냥 그 단순하게 그냥 그 단관만이 있었다면 이제 다수의 상영관과 놀이 공간을 갖춘 복합 문화 시설인 이제 멀티플렉스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기업들 중에서 특히 이제 CJ라고 하는 제일제당이라고 하는 그 기업은 되게 눈에 띄는데요. 이때 제일제당은 CJ, CGV와 그다음에 CJ, E&M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그 사업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CJ, CGV는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시네큐 등과 함께 극장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작에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CJ ENM은 영화 투자, 그 다음에 제작, 배급을 담당을 했습니다. CJ ENM뿐만 아니라 뉴, 쇼박스, 그 다음에 롯데 엔터테인먼트 등이 바로 이 영화 투자, 제작, 배급 등을 맡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번째, 한국 영화가 변화된 그 계기로는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등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삼 정부 때 이제 한국 그 대기업들이 이제 영화 시장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이제 1990년대 말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블록버스터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블록버스터라는 것은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를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한국의 첫 번째 블록버스터 영화는 바로 쉬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랑 그 공통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차이점도 보이는데요. 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여전히 이제 많은 대자본을 배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스펙터클을 자랑을 하죠. 그래서 한국 블록버스터도 어떤 스펙터클, 그 다음에 그 장르 양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와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장르 양식이라는 것은 선악구도라든가 스타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한국형 블록버스터라고 불렸는데요. 왜냐면 헐리우드 그 블록버스터처럼 스펙터클을 만들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한국의 분단 현실을 삽입해서 만든 첩보 영화이기 때문에 한국형 블록버스터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최고의 흥행작이었던 당시에 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타이타닉보다 그 높은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쉬리 이후에도 공동경비구역 JSA, 친구, 태극기 휘날리며 그 다음에 괴물 등의 영화들이 이제 한국형 블록버스터로 대자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형 블록버스터는 그 스펙터클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는 전 지구적 재난이나 인류의 위기를 해결하는 남성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남성 영웅이 등장을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고 전 지구적인 그런 재난, 그런 어떤 인류의 위기를 해결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형 블록버스터는 그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통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근현대사 속에서 이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다든가 고통을 받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는 또 이제 여러 다양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배트맨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바타 등등 다양한 그런 형태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굉장히 활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한국형 블록버스터는 약간 과거지향적이고 허무하고 주요 등장인물이 비극적인 결말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 한국형 블록버스터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와 좀 차이를 갖는 그런 경향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언제부터 달라졌는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화법이 개정돼서 이제 해외 영화가 자유롭게 한국으로 유입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그런 어떤 대자본이 영화 산업으로 유입되면서 이제 블록버스터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경제 위기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한국 그 영화 시장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로 한국 시장은 이게 아시아의 경제 위기 때 한국 시장 내수 시장은 너무 작으니 글로벌한 그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으면서 이제 한국 영화가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영화가 해외로 이동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의 경제 위기를 계기로다가 이제 한국 영화는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고요. 쉬리라고 하는 첫 번째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어떤 공동경비구역 JSA라든가 태극기 휘날리며 괴물 등의 영화들이 이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그 한류 스타들이 등장하는 그런 로맨스 영화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 영화 중에는 괴물, 설국열차, 부산행, 신과 함께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 그러니까 기존의 그 한국형 블록버스터와도 다른 그런 색채를 지니고 있는 이런 영화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해서 현재 글로벌한 수준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영화들이 올드보이, 설국열차,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다양한 영화들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헐리우드 영화가 한국으로 자유롭게 수입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직접 배급이 가능해지면 한국 영화는 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는 이제 문화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지만 지금 현재에는 한국 영화가 해외로 그 나가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미국 중심의 영화 시장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영화가 해외 시장으로 나가는데 OTT 플랫폼이 등장한 것은 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OTT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제 영화가 그 해외로 나가는 거냐 혹은 드라마가 나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영화와 드라마 사이에 사실 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OTT 시리즈는 이제 뭐 영화관을 따로 찾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드라마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OTT 시리즈는 몰아보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화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와 드라마 사이의 경계는 모호해졌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콘텐츠라는 이름으로다가 이제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OTT 플랫폼이 등장한 다음에 낮은 비용으로 영화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영화의 해외 시장 진출을 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해외 수용자들이 영화관에서는 이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지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이제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자기가 보던 영화가 아니면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한국 영화는 OTT에서는 주로 월정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제 생소한 한국 영화가 등장을 했어도 해외 수용자들이 이제 거기에 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OTT 플랫폼은 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한국 영화는 그 여러 가지 그 한국 영화의 변화들을 통해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또 특히 OTT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더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그런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의 글로벌 모빌리티 혹은 한류라고 하는 것이 그 제기하는 그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쟁점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한국 영화, 그러니까 글로벌 모빌리티가 가능해진 이 한국 영화가 오히려 한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무국적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단 그 해외 시장을 겨냥한 그런 한국 영화들이 한국적 특징을 제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인 협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펙터클을 강화해서 어떤 한국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어떤 스펙터클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더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렇게 그 한국의 어떤 한국 영화의 무국적성을 띠는 그런 영화로 이제 기획되었던 영화가 저는 역도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역도산은 어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한국계 일본인 프로레슬러로 그 일본 그 프로레슬링의 시조이자 최초의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지만 일본에서 그 활동하던 프로레슬러, 그것은 굉장히 한국적이기도 하면서 일본적이기도 해서 한국에서도 유행할 수 있고 일본에서도 유행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가 바로 이제 무국적성을 띈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대표적인 영화는 설국열차입니다. 이제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감독 봉준호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설국열차는 프랑스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데 또 미국의 크리스 에반스, 그 다음에 영국의 틸다 스윈튼 등 다양한 국적의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영화에는 그 송강호 배우와 고화성 배우, 그러니까 한국 배우들도 당연히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태프도 굉장히 그 국적이 다양합니다. 그 한국, 미국, 영국, 체코, 헝가리 등 그 다국적 스태프가 참여해서 만든 영화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의 그 시공간적인 배경은 굉장히 다 삭제가 되어 있고 시공간적인 그런 이게 어느 나라인지 그 다음에 사실 그 시점이라는 것도 사실 삭제가 되어 있지만 이게 어느 나라인지 그 공간적인 배경도 삭제되어 있어서 삭제되어 있는 그런 기차를 배경으로 이제 사건이 그 전개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국열차도 대표적으로 무국적성을 띠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옥자라는 영화는 이제 넷플릭스의 자본을 기반으로 이제 봉준호 감독이 2017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 다국적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있고요. 설국열차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설국열차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영화는 이제 전 세계로 그 여행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무국적성을 띠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K 콘텐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상 현재 영진이 그러니까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어떤 국적을 가리기는 합니다. 영화의 국적을 가리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화의 국적을 가리는 것이 어떤 등급 분류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영화의 국적은 필요하지만 그 영화 제작 배급에 있어
그런 어떤 다국적인 자본, 그 다음에 다국적인 원작, 인력 등의 요소가 다 투여되고 있어서 사실상 영화의 국적을 가리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등급 심의를 위해서는 그 신청 서류에 원작자의 국적과 제작사의 국적, 제작자, 감독, 주연, 조연 등의 국적을 다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점수화해서 가장 주도적으로 제작에 참여한 국가를 제작국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영화 등급의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제작국을 가리긴 하지만 현재 영화의 국적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그 한국 영화가 이제 해외로 다 진출이 되고 있어서 우리는 그 한국 영화에 대한 자부심이 점점 더 커가고 있지만 사실상 이 영화들은 한국적인 특성들을 지워가면서 무국적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국 영화가 해외로 이동을 하는데 두 번째 쟁점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해외로 그 이동하는 그런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사회의식을 자극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동시에 그 영화들은 상업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의식을 자극하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되게 모순적인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영화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봉준호 감독이 내놓았던 이 설국열차만 하더라도 이 설국열차라고 하는 영화는 그 기차의 꼬리칸에서 꼬리칸에 속한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계급적인 해방을 위해서 그 절대 권력자와 맞서야겠다라고 하면서 맨 앞칸으로 전진하는 그런 어떤 계급 투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회 의식을 담고 있는 이런 영화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물론 중간에 그 송강호 배우가 출연을 하면서 기차를 프로 쓰러뜨려 버리면서 어떤 계급 문제를 어떤 앞과 뒤, 그래서 꼬리칸에서 앞칸으로 전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그냥 기차를 아예 쓰러뜨려 버려서 이 판을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옥자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옥자라고 하는 영화도 이제 자본주의에 의해서 억압받는 그 비주류 생태계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상업 영화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영화는 이제 전 세계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전 세계로 이동하는 영화는 어떤 상업적인 장르 영화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을 담은 영화라든가 사회 문제를 보편적인 언어에 담아내는 그런 영화들이 보통 해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만 하더라도 어떤 사회의 어떤 양극화 문제, 계급 모순, 그리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현실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 영화는 대규모의 자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려한 영상미를 자랑하고 있고 어떤 스타들을 동원하고 있고 이 영화의 대부분의 장면들은 CG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보여드린 그런 장면들만 하더라도 전부 다 어떤 필터가 들어간다든가 계급 모순 이런 어떤 리얼리즘, 사회적 리얼리즘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다 영화를 제작하는 그 가운데서는 필터를 끼고 영화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CG를 활용해서 이제 장면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식의 그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를 공격을 하는데 사실상 이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되게 모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들이 해외에서 많은 그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았을 때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지 그것에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그 해외에서 이 영화가 유행을 할 때는 어떤 제시카가 흥얼거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유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짜파구리 라면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 동네마다 짜파게티와 너구리가 진열되는 그런 어떤 기현상이 벌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봉준호 감독의 통역을 맡았던 샤론 체웨 여기 지금 사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번역했던 달시 파켓 이들이 유명세를 띠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이 영화가 전달하려고 했던 문제의식보다는 그 주변부적인 것들이 해외에서 더 많은 그런 입소문을 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 영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가운데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인데요. 오징어 게임은 이제 한국 영화라기보다는 이제 드라마와 영화의 경계인 어떤 OTT 시리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가계부채,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아주 어떤 문제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집값 폭등, 그 다음에 열악한 노동 환경, 사회적 불평등 등 이제 한국 사회가 겪는 심각한 문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사실 한국 사회만 겪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어떤 무의미한 경쟁, 이런 실천, 경쟁적인 실천들,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야기가 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이면에 관한, 자본주의의 어떤 어두운 측면에 관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런 놀이라든가 딱지치기, 뽑기, 뭐 달고나, 아니면은 줄다리기, 구슬치기 등 어떤 이국적인 놀이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그 수용자들에 의해서 그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 그 한국 영화가 해외로 진출을 하면서 그 갖게 되는 어떤 쟁점들 혹은 생각해 볼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글로벌한 수준에서 이제 한국 영화가 그 이동을 하면서 어떤 처하게 된 그런 딜레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가 어떤 사회 비판적인 의식을 담고 있으면서도 대규모의 자본에 의존해서 이제 그 만들어지고 있고, 그 비판적인 상상력을 대규모의 자본에 의해서 전개를 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보면서 이 영화들이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어떤 독점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의식을 일깨울 수 있을지, 혹은 대중의 비판의식을 깨우지 못하고 문제의식을 희석시키고 있을지, 정치적 변형에서 무망한 면모를 보이는 게 아닐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한국 영화의 글로벌 모빌리티를 둘러싼 쟁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